네, 안녕하세요. M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M팀 발표를 맡은 허지균이라고 하고요. 이번 저희 발표 제목은 그린 경제가 그린 경제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작년 중국에서 대형 홍수가 나서 그 산자댐이 붕괴될 수도 있는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적인 결의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발표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탄소 중립이 시작된 배경과 그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현재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대체 가능 자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탄소 중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즉 넷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실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메탄 등을 총합해서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번 달에 열린 COP26 회의에서 결의된 메탄 감축 방안은 이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1994년 3월 국제연합 기본협약 UNFCC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997년 교토의정서가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발의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구속력 있는 탄소 감축을 결의하기 위해 실행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이 의정서에서는 그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허용하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였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COP21 회의에서 교토 의정서를 잇는 파리 기후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일부 선진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각자의 책임 수준에 따라 감축 의무를 할당받았습니다. 이 협약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수분 배출량을 0을 목표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95개국이 포함되었는데 단지 탄소 배출 저감뿐만이 아니라 기후 적응과 재원, 기술 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 중립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담은 3+1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화력발전 중단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건물, 수송, 농축수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친환경화와 탄소 배출 최대한의 감축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CCUS 적극 활용, 신재생 에너지 적극 활용을 계획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30년 탄소 순배출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에 따라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진행 중인 대체 에너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지만 저희는 분량상 가장 논의가 활발하고 그 의견이 상충되는 수소와 원자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소는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저장과 운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그 방식과 이산화탄소 배출 여부에 따라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 또는 LPG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데요.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수증기 메탄 배질법입니다. 이는 그 메탄, 프로판 등을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은 아닙니다.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에서 CCS 또는 CCUS 등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막는 기술을 추가한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수소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그레이 수소 혹은 블루수소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는 수전의 방식을 말하는데 물을 전기 분해시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 제로를 위한 방안이지만 높은 발전 비용으로 인해 상업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수전의 기술 발전과 함께 수전의 방식의 수소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는 뛰어난 에너지 저장 수단이지만 수소를 저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고려되고 있는 방안이 암모니아 변환입니다. 암모니아의 경우 영하 33도 정도에서 액화가 가능하므로 그 저장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수소를 액화시킬 경우 수소는 폭발성이 강하고 보관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운송이 어렵지만 암모니아는 해상 운송이 편하다는 점에서 유력한 수소 저장 및 운송 방안으로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 에너지원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 믹스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원자력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실제 원자력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주장합니다. 또한 원전의 사용 후 핵폐기물 등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 에너지는 전혀 수단 발전원이 아니고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고민이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 될 문제지만 세계 각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2021년 11월 11일 유럽 10개국들은 EU 집행위원회에 원전을 EU의 지속가능 에너지원 목록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1년 10월 12일 프랑스는 프랑스 2030에서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영국도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형 원전, SMR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그린플레이션은 올해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린플레이션은 그린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로 탄소 저감을 위한 각종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너무나도 많은 상호작용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탄소 저감을 위해 많이 배출되는 에너지 생산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원자재의 채굴량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그 공급이 불규칙적이게 됩니다. 둘째, 공급은 줄어들었지만 수요는 일정하거나 오히려 친환경 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셋째,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이는 다양한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며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들 수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석탄의 생산이 주춤해지고 석탄을 사용한 전력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영국 북해에서 큰 기상이변이 있었는데요. 올해 북해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이로 인해 석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타이트한 수급 여건에서 석탄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LNG 가격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예시입니다. LNG는 그 탄소 중립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되면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위해 그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각종 석탄 연료가 LNG로 대체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예로 알루미늄과 구리의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구리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타워 등을 설치하는 데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원자재 채굴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우려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과 구리의 가격이 상승하고 친환경 에너지 설치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역량은 탄소 국경 조정세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세란 EU 집행위가 EU 영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게 무역 관세를 부과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를 실행하려는 이유는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한 EU 기업들의 경쟁력 역할을 보전하고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게 관세를 통해 페널티를 부과하여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미 제조업 기반에서 친환경 및 ICT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들이 제조업 및 굴뚝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소세에 대한 각국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탄소 국경 조정세가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인 조치이며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탄소 국경 조정세의 대상 품목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러시아의 주요 제품으로 타겟이 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탄소세에 대해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는데요. 탄소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탄소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한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세계 무역량 감소에 따라 다른 한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세의 도입은 자구 무역 보호 기조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는 전 세계적인 교역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간재의 수요가 감소하고 한국의 수출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국의 탄소 저감 노력, 그리고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에 따라 그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고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그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경우 탄소세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네, 저희 결론인데요. 이때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정책들 그리고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보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빌 게이츠가 처음 만든 용어인데요. 그린 프리미엄이란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총합의 비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들을 변화시키고 모두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면 수십 년 내에 탄소 배출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친환경 에너지원은 그 자체로 불안정합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태양광이 작동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이 작동하지 않고 또 가뭄이 들면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각종 산업의 종목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국의 갈등과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탄소세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이 강화됩니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과 그 영향을 타국에게 전가시키려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그린 프리미엄은 비용 상승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 할 대책으로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기후금융 활성화입니다. 기후금융이란 탄소 저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업종에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 본드, 그린 어음 등의 그린 산업 관련 금융 활성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환경 저감 노력 평가와 같이 그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금융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금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후평가의 종주국으로 나아가려는 영국처럼 그 기후금융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산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철강과 시멘트 같이 변화하기 어려운 분야, 그리고 아직 많은 기술 발전과 개발이 필요한 수소와 소형 원전과 같은 분야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전력 불안정에 의한 공장 가동 중단, 원자재 수급 차질, 그리고 각종 무역 장벽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공급망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요소수 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자원들의 수급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미리 다변화시키거나 국산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